자, 이번에는 24년 3회 전기 산업기사에 있어서 전자기학 수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기력선의 성질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일단 주어진 보기를 보면 첫 번째로 정전화에서 시작을 해서, 즉 플러스에서 시작을 해서 부전화, 마이너스 전화에서 끝나더라. 이건 맞는 말이다. 그죠? 자, 네, 두 번째, 전기력선은 자신만으로 패곡선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패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갔다가 돌아오는 거. 다르게 말하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거. 혹은 한 바퀴 삥 도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보기에서 봤지만 이 전기력선은요, 정전화에서 시작을 해서 부전화에서 끝이 난대요. 즉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렇게 가면 끝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즉 되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패곡선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또 살펴보면 전위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가더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더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대전 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대전 도체는요, 그 전하가 도체 표면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즉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력선은 이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요런 정전하가 있으면 전기력선이 시작을 해서 어쨌든 생길 수가 있고, 부전하가 있다면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하가 있어야만이 뭐 얘들이 이 전기력선이 존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도체 내부에는요, 전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들도 존재할 수 없더라. 그렇죠? 자, 물론 이 외적으로 이 전기력선의 성질은요, 뭐 몇 가지를 더 체크해 보자면 서로 교차하지 않더라. 이런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등전이면과 수직으로 적용을 하더라. 자, 그 다음으로 이 전기력선의 방향은 뭐와 같다? 전기의 방향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의 세기와 같다. 이런 것도 한 번쯤 봐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Q쿨록에 점전하가 있대요. 이 Q쿨록의 점전하로부터 발산되는 전기력선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입실론분의 Q개가 된다. 그죠? 요까지. 자, 일단 뭐 요렇게 우리가 답만 고르는 게 아니라 부가적으로 몇 가지 성질을 더 살펴봤는데, 요런 거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와 벡터 B의 수직한 단위 벡터는 물었습니다. 자, 이처럼 두 벡터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수직한 단위 벡터 이렇게 묻는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요? 이거 계산하려면 외적하면 되겠네. 이걸 떠올려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위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로는 A와 B 이 두 놈의 수직한 벡터부터 구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수직한 벡터를 알아야 단위 벡터를 구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이 수직한 벡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진 A와 B를 외적 크로스 한다고요. 그럼 요거를 바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방향 성분들 먼저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는 A에 대한 요소들 2, -6, -3을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 대한 요소들 4, 3, -1. 자, 일단 E에 대한 결과 포맷부터 조금 적어 놓으면 가로에 E 마이너스 가로에 J2 플러스 가로에 K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미리 마이너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I가 있는 행과
열을 싹 지우고 대각으로 곱해서 여기, 대각으로 곱해서 여기 넣으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j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똑같이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k가 있는 행과 열을 지우고 이렇게 곱해서 넣고 이렇게 곱해서 또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5i 그리고 마이너스 10j 그리고 플러스 30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얘는 이 A 벡터와 B 벡터의 수직한 벡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드린 것은 두 번째 단위 벡터입니다. 즉 여기에 수직한 단위 벡터는 결국 이 벡터에 대한 단위 벡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런 단위 벡터를 우리가 A, 제로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이 벡터를 편의상 C 벡터라고 표현합시다. 그럼 단위 벡터는 어떤 벡터에다가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놈의 크기를 조금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의 크기를 산출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루트 15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0제곱 그리고 30제곱.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놈의 크기가 35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자, 우리가 방금 구했던 이 벡터값 15i-10j 플러스 30k에다가 방금 구했던 크기를 나누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좀 더 정리를 하면 분자 분모를 우리가 5로 약분한다 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끝났네요. 얘가 들어가 있는 걸 고르면 답은 1번이 되겠더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더라 체크하고 다음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책에서 전위계수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다루려면 이걸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 R이라는 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 S라는 도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때 R 도체 이 자체에 대한 전위계수를 우리가 PRR, 그 다음에 S 도체 이 자체에 대한 것을 PSS라 쓸 수가 있고, S가 R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PRS, R이 S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PS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전위계수들의 관계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일단 지 스스로에 대한 것은 무조건 0보다 크더라. 그리고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전위계수는 물론 0보다 크지만 0과 같을 때도 있더라. 실제 두 도체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그때는 0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은 항상 같다. 즉 아래 점자가 앞뒤로 바뀐 것은 서로 간에 그 영향이 같더라.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각 도체 스스로에 대한 전위계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전위계수보다는 무조건 크더라.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걸 알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기부터 볼게요. 얘는 도체 스스로에 대한 것과 영향을 주고받는 전위계수의 표현에 있어서 크기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방금 이런 거 했었죠. 도체 스스로에 대한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보다 크다. 얘는 맞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전위계수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위계수는요 0보다 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럼 답은 바로 요 놈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정정을 하면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맞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심자 앞뒤로 바뀐 것은 그냥 같다. 그렇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서 정전계가 만족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두 유전체의 경계면이 나왔다. 그럼 얘는 뭡니까? 경계 조건 아닙니까? 그죠? 자,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개의 법선 성분이 같다? 아니죠. 얘는 정확하게 접선 성분이
같습니다. 아래쪽에 전속 밀도의 접선 성분이 같다? 아니죠. 얘는 법선 성분이 같습니다. 그렇죠. 이쯤에서 하나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 조건에 있어서 대표적인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전개에는 접선 성분이 같더라. 다르게 말하면 접선 성분이 연속이 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같더라. 다르게 법선 성분이 연속이 되더라. 그쵸. 자, 요거를요,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E1 sin 세타 1 equal E2 sin 세타 2. 그 다음에 요것도 표현하면 D1 코사인 세타 1 equal D2 코사인 세타 2. 맞습니까? 자, 네, 세 번째. 우리가 굴절 법칙이라고 하는 거 또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으로 썼다. 그럼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이플silon 2분의 이플silon 1이 되더라. 이게 굴절 법칙이죠. 그죠? 자, 이를 토대로 우리가 실제 알 수 있는 것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간단히 체크를 하면 유전율이 큰 쪽으로 전속이 모이더라.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전속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이는 성질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일단 경계면상 두 점 간의 전이차 같다? 그쵸? 실제 이때의 경계 조건을 우리가 완전 경계 조건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 참고로 봐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관련도 문제 보면 뭐 요거를 골라야 되는 문제도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로 보면 전속은 유전율이 작은 유전치로 모인다? 아니죠. 큰 유전치로 모이더라. 그 답은 바로 4번 되겠네요. 그죠? 실상 이 문제는 우리가 딱 요 정도만 알더라도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반지름 2m인 접지 도체구의 중심에서 Rm 되는 거리에 전자나 Q를 놓았을 때 도체구에 유도된 총전은 몇 쿨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거죠. 자, 여기 반지름이 2m 되는 접지 도체구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놈 중심으로부터 Rm 되는 점에 여기에 Q 쿨롱의 전하를 놨대요. 그리고 이 도체구에 유도된 전하를 물었습니다. 자, 이때 요 도체구에 유도된 전하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 유도가 되었어요. 이 전하를 영상 전하요. 맞습니까? 얘를 Q-라고 넣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것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는요, 영상 전하 관계식. 하나는요, 접지 구도체 중심에서 영상 전하의 위치. 지금 이런 거죠. 이 중심에서 영상 전하가 생길 위치는 얼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얘를 B라고 놓읍시다. 알겠죠? 자, 그럼 우선 영상 전하 관계식부터 보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R분의 A 곱하기 Q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중심에서 영상 전하가 존재하는 위치는요, R분의 A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자, 근데 이 문제는 요 두 개 중에서 요것만 가지고 풀어나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뭐 거리는 R 줬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고, 자, 지금 반지름이 얼마로 주어져 있죠? 2. 그럼 A 대신에 2만 넣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2번이 되겠더라. 그래서 그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는요, 되게 이런 공식을 묻는다. 반지름을 그냥 단순히 A 미터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우리가 이런 걸 고르는 것들을 관도 문제로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반지름만 이렇게 수치값으로 줬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조금 변된 문제가 나왔더라.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타가 있네. 대지의 고유저항이 로우일 때 반지름 2m인 반구 접지극의 접지저항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접지저항이에요. 자, 자기학에서 접지저항이 나왔다.
요놈에 대한 언급이 있다. 혹은 뭐 누설 전류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러면 이때 첫 번째로 RC는 로우 입실론이더라. 요걸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누설 전류를 구하는 경우에는 I는 R분의 V더라. 해서 요 관계식을 R 기준으로 바꾼 다음에 대입하면 되죠. 실제 대입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CV 나누기 로우 입실론. 그죠? 자, 여튼 지금은 단순히 접지 저항을 물은 거기 때문에 이 놈을 R 기준으로 바꾼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것은 요놈 정전 용량 값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지금 주어진 접촉의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 반구요. 우리는 요걸 알고 있습니다. 구도체 같은 경우에 정전 용량이 어떻게 되더라? 4파이 입실론 A가 되더라. 그죠? 근데 지금은 반구를 물었어요. 반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죠. 구에 있어서 반이니까 그냥 절반을 쪼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거 약분 되죠? 그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이 파이 A분의 로우로 표현되는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전자석의 흡인력은 공극의 자속밀도를 비례하고 할 때 다음에 어느 것에 비례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어떠한 전자석이 있대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자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물론 전자석이라면 여기다가 막 코일이 많이 감겨 있을 거야. 근데 딱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코일 감아놓고 전류를 흘리니까 예를 들어 이놈이 여기가 N극이고 여기 S극으로 좌화가 되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가정을 해가지고 여기 어떤 철판대기가 있대요. 그럼 우리가 이 철판에다가 이 전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이 둘 간의 간격 자체가 공극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얘가 어쨌든 그럼 여기서 이 전자석이 어쨌든 얘를 잡아 당길 거예요. 맞습니까? 왜 철판은 자석이 잘 붙이고 갈 거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는 이 힘, 얘가 지금 흡입력이라 주어져 있죠. 얘는 자속밀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 얘는 어쨌든 하나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힘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과 힘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정확하게는 이 면적이라는 요소와 힘이라는 것을 결합해서 나온 수식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힘. 기억나시나요? 그럼 예를 들어 전체 면적을 구하고 싶다. 자, 여기서 단위 면적당 힘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뉴턴 퍼 미터 제곱. 그럼 여기서 전체 면적에 대한 힘을 계산하고 싶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위 면적당 힘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끝. 자, 어쨌든 저는 요걸 가지고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단위 면적당 힘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단위, 체적당, 에너지. 왜? 둘의 수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분의 1 mu h 제곱 이꼴 2분의 1 bh 이꼴 2분의 1 mu분의 b 제곱. 자, 근데 여기서 지문을 다시 봅니다. 지문을 보면 실제 어떤 조건만 나와 있느냐, 어떤 놈만 언급이 되어 있느냐, 자속밀도라는 이놈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뽑아냈을 때 나타나는 이런 자기세기에 대한 언급은 1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조건 그대로 자속밀도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걸 딱 체크하면 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 어쨌든 이 흡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밀도와는 어떤 관계를 갖는다?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죠? 묘하죠. 자, 다시 볼게요. 평행판 콘덴서의 면적이 S, 양단의 급한 면적이 D일 때 비유전율이 이션 S의 매지를 채운 경우에 정전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능량 관계식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D분의 입실론 S.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 비유전율이 입실론 S의 매지를 채웠대요. 그럼 이때 얘는 좀 더 자세히 들어갔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상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이 수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간단히 물어보는 문제더라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치렀을 때 이게 나온다. 그럼 맛있게 꿀꺽 삼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m 제곱인 평등 자개 속에 길이가 30cm인 도선이 자개와 직각 방향으로 놓여 있답니다. 이 도선이 자개와 30도의 방향으로 30m/s의 속도로 이동을 할 때 도체 양단에 유기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는 기전력을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부가적인 조건은 도체가 어떻게 하고 있더라? 이런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더라. 그럼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도체, 즉 운동 도체가 주어져 있고 요 놈에 대한 기전력을 묻더라. 그럼 우리는 어떤 공식을 떠올려야 될까? 자, 다시 봅니다. 운동 도체의 기전력, 운동 도체의 기전력에 대한 관계식. 얘는 무엇을 가지고 볼 수 있느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건 어떤 도체? 운동 도체. 지금 이런 이동하는 도체가 나와 있고 기전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떠올릴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수식을 적으면 기전력은요, V 크로스 B L이 됩니다. 다 있으면 V B L 4인 세타가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체크를 하면 이때 세타는 누구와 누구에 대한 각도입니까? 아니, 속도에 대한 방향과 자속 밀도에 대한 방향의 각도 차더라. 그렇죠? 이 둘의 사이 각이더라. 그렇죠? 요거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속도는 30m/s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속 밀도 2고요. 그 다음에 도체 길이는 0.3m. 그렇죠? 30cm는 0.3m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쌓인 각도인데 이 각도가 누구와 누구에 대한 각도라고요? 속도에 대한 방향과 자속 밀도에 대한 각도요. 그렇죠? 그럼 자 봅니다. 지금 보시면 도선이 자개와 30도의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래요. 그럼 끝났죠? 이 각도가 몇 도? 30도.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에 두드려 보면 계산기에서는 9V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답은 2번. 자, 다음으로 아래쪽 1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도씨에서 저항온도 계수가 0.004인 동선의 저항이 105mm래요. 온도가 60도씨로 상승하면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엿다다가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변화 시의 저항. 자, 이놈에 대한 수식은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RT라고 적어볼게요. 즉, T도씨로 변했을 때, 토체 저항. 그쵸? 자, 얘는요, 초기 저항에다가 1 더하기 알파 제로 델타 T.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요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얘는 뭐다? 초기 저항. 얘는 뭡니까? 저항 온도 계수. 그렇죠. 초기 온도에 대한 저항 온도 계수. 자, 그 다음에 델타 T는요, 온도 변화량. 자, 그러면 여기다가 주어진 조건 대입하면 끝나겠네요. 그죠? 자, 처음에 저항이 얼마죠? 105.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저항 온도 계수가 여기 0.004. 자, 그 다음에 온도 변화량. 자, 온도 변화량을 보면 20도씨에서 60도씨로 얼만큼 바뀌었더라? 40도씨만큼 바뀌었더라.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는 40만큼 바뀌었네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계산기에서 답은 116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2번이 되겠더라. 다음으로 11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전대는 무슨 효과를 이용한 것입니까? 요거는 간단히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열전대. 이와 비슷한 용어 중에 하나가 열전 온도계가 있습니다. 아이고. 다시 열전 온도계. 자, 이 열전 온도계는 어떤 원리를 쓰죠? 재백 효과. 그렇죠? 실상 이런 재백 효과를 쓸 때 서로 다른 두 금속이 접속된 것을 우리는 열전대라 부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재백 또는 제어백 효과.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빠르게 하나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 재백 효과. 물론 여기는 제어백이라 돼 있지만 전 재백이라 쓰겠습니다. 네, 두 번째 펠티의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 톰슨 형님이 나와야겠죠. 톰슨 효과. 자, 일단 재백 효과와 펠티의 효과는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을 했더라. 자, 일단 재백 효과는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을 시켜놓고 요따다가 온도차를 주니까 이 온도차에 대한 기전력, 즉 열 기전력이 생기더라. 요거죠. 그리고 실제 열 기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전류가 흐르더라. 그래서 얘를 어디에다가 접목을 시킵니까? 열전 온도계요. 그래서 얘를 열전 온도계 원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접합을 시킨 다른 두 금속을 뭐라고 하느냐? 열전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답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되더라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펠티 효과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른 두 금속을 접합을 시켜놓고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줍니다. 전류를 흘리니까 한쪽은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한쪽은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 생기더라. 어쨌든 한쪽은 흡열이 돼서 온도가 떨어지고 한쪽은 발열이 돼서 온도가 상승합니다. 두 점 간에는 온도차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까놓고 말하면 얘들이 서로 반대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펠티 효과는 어디에 씁니까? 전자냉동에 씁니다. 그래서 얘를 전자냉동의 원리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방금 봤지만 실제 펠티 효과는요 재배 효과와 역관계가 성립되는 효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톰슨 효과. 자, 얘는요 쉽게 말하면 동일한 금속에 대한 펠티의 효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실제 이 톰슨 효과는요 위에 있는 펠티 효과처럼 다른 두 금속을 접합시켜 놓은 게 아니라 동일한 두 금속을 접합시켜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요따다가 전류를 흘리니까 한쪽 접속점에서는 흡열 반응이, 다른 쪽에서는 발열 반응이 생기더라. 얘가 우리가 보통 들고 가는 톰슨 효과죠. 그죠? 물론 이 효과는요 위에 있는 펠티 효과보다는 당연히 미미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도 알아놔야 되더라. 그죠? 자, 이렇게 보면서 복습 한번 잡아주시고 아래쪽에 12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균등하게 자화가 된 구자성체가 자화될 때 감자율은 얼마예요? 요건 우리가 바로 암기를 해야 된다. 그죠? 구자성체 감자율 하면 얼마? 3분의 1. 냠냠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감자율에 있어서도 몇 가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나오는 게 환상 솔레노이드의 감자율 나오죠. 자, 이 친구의 감자율은 얼마다? 0이더라.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봤던 구도체, 다르게 구자성체는요 3분의 1요. 자, 그리고 가늘고 긴 도체, 요 놈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요 놈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외부 자개와 수평일 때, 하나는요 외부 자개와 수직일 때. 즉 자개가 이런 식으로 작용할 때 여기서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가늘고 긴 도체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 세워져 있더라, 요걸 의미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세워져 있기 때문에 1. 수평일 때는 0이다.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확실하게 잡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인덕터스가 각각 L1, L2인 코일을 동일한 방향으로 병렬로 연결할 때 합성 인덕터스냐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코일을 동일한 방향으로 접속을 한대요. 그럼 얘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가동 접속을 하는 거구나. 만약 코일을 다른 방향이라고 주어졌다면 얘는 차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튼 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한번 체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성 인덕턴스를 짤 때 첫 번째 직렬 접속 기준으로 적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렬 기준으로 적어 볼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있죠. 코일의 자속 방향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가동과 차동으로 분리할 수 있더라. 얘도 가동과 차동으로 분리할 수 있겠더라. 자, 일단 직렬 가동부터 하면 이때 합성 인덕터스는요. 두 놈의 합, L1, L2 합에다가 더하기 2M 해서 표현할 수 있겠더라. 그쵸? 자, 차동 같은 경우에는 두 놈의 합에다가 상호 인덕터스를 두 배에서 빼더라. 그쵸? 요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익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일단 병렬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인덕턴스의 합성값은요, 합성 저항과 꼬라지가 유사합니다. 실제 여기 뒤에 있는 상호 인덕턴스만 제거하면 이것 자체는 두 개의 저항에 직렬 접속된 회로가 있을 때 합성값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을 병렬로 합성을 한다. 그러면 두 놈의 합분의 곱이 되더라. 즉 R1, R2가 있으면 두 놈의 합분의 곱이 되더라. 우린 요걸 알고 있어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접목을 하면 L1 더하기 L2분의 L1, L2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저는 나머지를 처리할 건데 보통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자기 인덕터스가 더해졌어요. 그럼 뒤에는 두 개의 상호 인덕터스가 똑같이 더해질 겁니다. 그러면 EM이 되겠네요. 위에는 곱해졌네요. 그러면 여기도 M 곱하기 M이 돼서 M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뒤에 뭐가 들어갈지 잡아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부호죠. 실적으로 병렬 가동 접속일 때 합성값은요. 그 상호 인덕터스의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를 갖습니다. 그럼 차동은요. 분모만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끝이에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요 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더라.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다시 체크해 주시고, 물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요 놈이 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요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14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왼손의 엄지, 검지, 중지의 방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빠르게 한번 보는 게 좋겠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할 것은 플레밍 법칙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왼손 법칙이라고 쓸 거고요. 여기를 오른손 법칙이라고 놔볼게요. 그리고 간단히 또 체크를 하자면 왼손은 전동기에 대한 거, 오른손은 발전기에 대한 거다. 그죠? 특히나 플레밍 오른손 법칙은 운동도체 기전력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쵸? 그래서 이는 V 크로스 B L. 자, 그 다음에 왼손 법칙은요. 전자력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래서 전자력 F는 I 크로스 B L로 표현하더라. 뭐 다르게 쓰면 IBL 사인 세타. 이 친구는 앞에서 봤죠. VBL 사인 세타.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되는 것은 요겁니다. 각 법칙에 있어서 엄지가 가리키는 거, 검지가 가리키는 거, 중지가 가리키는 거 뭡니까? 자, 일단 실질적으로 이 두 손 다 엄지가 가리키는 것은 힘입니다. 힘. 그렇죠. 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F라고 쓰죠. 그 다음에 검지는 자속 밀도.
B. 그 다음에 중지는 전류죠, 전류.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수식을 FBI, FBI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갖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오른손 법칙, 즉 발전기의 원리로 해석을 할 때에는 이 중지의 방향을요, 전류의 방향뿐만 아니라 기전력의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전류는 이 기전력이 형성되어야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근데 왼손 법칙은 그냥 전류가 끝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왼손에 엄지, 검지, 중지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골라야 됩니다. 그럼 일단 보니까 엄지가 나타낸 거 힘이 있고, 검지 자수밀도 있고, 중지 전류가 있네. 그럼 답은 1번 답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가 자기의 수직으로 입사했을 때 원운동을 한대요. 원운동의 반지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전자가 자기의 수직으로 입사했을 때 원운동 하더라. 이때 적용하는 힘을 뭐 로렌츠의 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로렌츠의 힘은요, B, Q, V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B, Q, V 이렇게 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좀 더 정확하게 따지면 얘는 자기에 의한 힘이 되는 거고 얘는 전기에 의한 힘이 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나아가서 원운동을 하더라.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운동의 조건은요,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원심력과 안으로 당겨지려고 하는 구심력이 같을 때 원운동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원심력, 그럼 여기서 이 구심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B, Q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면 끝이죠. 자, 그 다음에 원심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R분의 mv 제곱. 그럼 이때 m은 뭡니까? m은 질량, v는 입사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상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원운동을 하는데 원운동 반지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당했을 게 우리는 이 수식을요, 이 반지름, 다르게 우리가 얘를 원운동 반경이라고 하는데 이놈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놓으면 이거 하나씩 약분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운동 반지름에 대해서 수식을 이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 입사 속도에는 이 친구가 어떻더라? 비례하더라. 근데 자속 밀도에는 반비례하더라. 그러면 끝난 것 같습니다. 답은 첫 번째, 요 놈이 되겠죠. 입사 속도에 비례하더라. 그럼 나머지 한번 볼게요. 입사 속도에 반비례하더라 땡. 자속 밀도와 비례한다 땡. 자속 밀도와 속도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속도는 비례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요 놈이 조금 누락이 됐다. 그죠? 얘가 입사 속도. 자, 조금 정정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아래쪽에 1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자성체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또 빠르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성체 종류 중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강자성체, 그 다음에 상자성체, 그 다음에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강자성체는요, 비투자율의 1보다 어마무시하게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상자성체는 조금 크더라. 거의 같긴 한데 약간 크더라. 그쵸? 반자성체는요, 1보다 작더라. 자, 그럼 이에 대한 대표적인 매질은 뭐가 있습니까? 강자성체는요, 철,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백금, 알루미늄,
텅스텐 요런 놈들이 있어요. 자, 그럼 반자성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이 있고요, 은이 있고요, 다르기를 구리라고 하죠. 이놈과 안티모, 아연, 비스무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험 기준으로 그나마 언급되는 것들 위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답을 체크하자면 답은 은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들고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자성체는요, 이렇게 들고 갑니다. 제 친구 중에 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성수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철수야, 니코 망했다. 그죠? 철수야, 니코 망했다 하면은 강자성체야. 전에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요 놈을 옛날에는 역자성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반자성체로 표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요걸 기준으로 제 친구 중에 역도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 이렇게 가정해서 보겠습니다. 저렇게 운동을 하던 친구가 있다면 얘들은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아오는 게 아주 좋은 결과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제 친구 중에 이렇게 역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대회 나간대요. 저는 응원을 할 겁니다. 친구야, 대회 나간 김에 금, 은, 동 안 앞비고 온나? 그래서 금은동 안 앞비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뭐 상자성체는 따로 암기하기보다는 강자성체, 반자성체 이거 제외하면 상자성체가 되겠네. 이렇게 간단히 들고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언급 드렸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7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적이 요렇게럼 되어 있는 전자석의 자속 밀도 4000 가우스인 자속을 발생을 할 때 철편을 흡인하는 힘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철편에 작용하는 부분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전자석이 철편에 작용하는 전체 면적은 어떻게 되겠더라? ES가 되겠더라. 그쵸? 자,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것은 요겁니다. 지금 보시면 가우스라는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와, 얘는 뭘까?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이 자소밀도에 대한 단위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웨버 퍼 미터 제곱. 그죠? 그럼 저는 이렇게 쓸게요. 1 웨버 퍼 미터 제곱이 있대요. 이놈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단 첫 번째로 1 테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버 퍼 미터 제곱은 테슬라랑 똑같은 표기가 되더라. 자,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우스라는 단위를 써서도 자소밀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웨버 퍼 미터 제곱이 막바로 가우스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실제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 놈과 더불어서 이런 단위 환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겠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에 저는 요걸 가지고 이걸 풀기 위한 수식 관계를 하나 떠올려 볼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일단 보시면 어쨌든 전자석이 어떤 면적에 대해서 철편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했지만 이 면적과 어떤 힘에 대한 내용 중에 우리가 익히 다루는 건 단위 면적당 힘이 됩니다. 맞습니까? 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얘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단위 치력당 에너지. 왜? 둘의 공식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 치력당 에너지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단위 면적당 힘으로 놓는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E에 대한 공식은 어떻게 쓸 수 있다? 2분의 1 mu h 제곱 2분의 1 bh 2분의 1 mu분의 b 제곱. 그쵸? 자, 근데 이 지문을 보면 지금 주어진 조건은 솔직히 자소밀도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스럽게 요거를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철편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체 면적에 대한 힘을 묻더라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전체 힘은 위에
적어놨던 단위 면적다 힘에다가 전체 면적을 곱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겠더라. 자, 이거보다 전체 면적. 그러면 실질적으로 뉴턴 퍼 미터 제곱에다가 미터 제곱이 곱해진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뉴턴의 단위에 대한 힘을 뻔낼 수 있겠죠. 맞나요? 자, 어쨌든 우리가 써야 되는 수식은 얘기 때문에 바로 수식을 만들어 보면 2분의 1 곱하기 뮤분의 b 제곱에다가 자, 여기 전체 면적은 실제 어떻다고요? ES라고 했습니다. 얘를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거 약분 될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요소 그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투자율부터 생각하면 실제 이 힘은 요 전자석과 철편 사이 여기서 적용할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매질의 추가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공기로 취급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공기 중에 투자율로 넣는다면 4바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친구죠. 지금 보면 자소 밀도가 4000 가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수식 관계로 쓸 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웨버 퍼 미터 제곱의 단위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얘를 웨버 퍼 미터 제곱 기준으로 환산을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전체 면적에 대한 것은 봤으니까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나서 요걸 가지고 그대로 이항 과정을 거치면 1 가우스는 10의 4승분의 1 웨버 퍼 미터 제곱과 크기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우리가 여기다가 4000에다가 가우스 대신에 그렇죠. 가우스 대신에 요걸 넣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 있었을 때 얘는 우리가 0.4 웨버 퍼 미터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떠다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0.4. 근데 여기서 제곱이 들어가니까 제곱치 주시고요. 자, 근데 끝으로 면적 넣겠습니다. 지금 앞에 요건 약분 되었으니까 그냥 S값 그대로만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은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제곱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밑에 공간을 좀 하나 더 만듭시다. 자, 만들어서 다시 조금 이어서 나가면 우리가 여기 지금 주어진 보기를 보니까 일단 파이는 그대로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파이를 빼고 나머지를 계산기에 넣어 봅시다. 그러면 400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파이를 빼고 계산했으니까 전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파이 분의 4 곱하기 10의 3승이 되어서 3번이 되겠더라. 자,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공간에서 Z축을 따라 다음으로 1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공간에서 Z축을 따라 무한 직선 도체 L이 있고요. YZ 평면상에 정사코일 ABCD가 있대요. 즉 요렇게 무한 직선 도체 L이 있고 요렇게 정사각 도체 ABC가 있더라. 자, 직선 도체를 따라서 플러스 Z 방향으로 I1이 흐르고 정사각 코일에는 ABC 방향으로 요런 시계 방향으로 I2가 흐른다고 할 때 플러스 Z 방향, 즉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정사각 코일의 면은 하고 물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한번 언급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정사각 도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합니까? 어떤 각이 진 도체, 뭐 지금은 사각 도체니까 사각 도체라고 가정합시다. 사각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이 도체가 펴지면서 원이 되더라.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스트레치 효과를 한다. 맞습니까? 실제 이 스트레치 효과는요,
왕복 전류에 대한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두 개의 무한 직선 도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때 두 도체 간에는 어떠한 힘이 작용한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서로 간에는 흡입력. 맞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놈은 그대로 두고 한쪽을 반대로 돌릴게요.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는 평행 왕복 전류 혹은 평행 왕복 도체라고 하는데, 자, 이들 간에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반발 영역. 맞나요?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사각 도체에다가 전류를 흘리게 되면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자, 이쪽은 전류가 이렇게, 이쪽은 전류가 이렇게 간다라고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이 부분만 잡아서 본다면 여기 전류와 여기 전류는 평행 왕복 전류 아니겠습니까? 그럼 둘 간에 어떤 힘이 생긴다? 반발력. 즉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 물론 얘들 간에도 마찬가지로 반발력이 적용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체가 이렇게 펴질 수 있겠죠. 이게 무슨 효과? 스트레치 효과.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문제는요, 이처럼 스트레치 효과를 가지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럼 끝났죠? 플러스 Z 방향 위쪽으로 힘을 받는 정사콜의 면은 어떤 면? AB면이 된다. 끝. 물론 실제 뭐 여기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로 인한 자기장의 영향을 고려해서 물론 요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스테이치 효과만 가지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시험처럼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 바로 스테이치 효과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진짜 맛있게 될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연도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전자파의 에너지 전달 방향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달달하게 쏙 뽑아 드셔야겠죠. 자, 에너지 전달 방향. 자, 전자파가 나왔다. 그럼 그에 대한 방향은 무조건 E 크로스 H 아니겠습니까? 얘가 우선이죠. 자, 다음으로 2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전자계에 대한 맥스웰의 기본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고립된 자극이 존재한대요. 요거를 다르게 말하면 독립된 자극이 존재한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틀렸죠. 간단히 말하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N극과 S극은 따로 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뗄 수가 없어요. 그쵸? 간단히 말하면 요런 거죠. 요런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는 영구 자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얘를 반으로 뚝 문질러요. 문지르더라도 얘는 한쪽이 N, 한쪽이 S가 되더라. 얘도 한쪽이 N, 한쪽이 S가 되더라. 자석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립된, 독립된 자극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에 대한 것을 맥스웰 전자방정식에 조금 맞춰 적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의미하는 전자방정식은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전하에서 전속선이 발산된다. 얘를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다이버전스가 발산 아닙니까? 전속에 대한 발산이 존재한다. 누구에 대한 것만큼? 시력 전화 밀도에 대한 것만큼. 그죠? 자, 네, 세 번째.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는 자기 회전을 발생시킨다.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션, 자개는 전체 전류 밀도랑 같더라. 얘를 다 있으면 전도 전류 밀도 더하기 변이 전류 밀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물론 좀 더 자세히 쓴다면 전도율 곱하기 전개 더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석물질 시간적 변화에 따라 전기의 회전이 생긴다. 요거에 대한 전자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가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자석물질의 시간적 변화는 회전하는 전기를 만들더라. 자, 일단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에 확인된 전자기하기 수문항의 풀이가 끝이 납니다. 모쪼록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